태국 노동자들이 현재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자기 동료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며 중국 기업과 연결된 공사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태국의 건물 시공을 장악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른 기업 공사 현장의 지원율은 미친 듯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밀러입니다. 브라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생이죠.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날 스펜서 교수님의 강의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죠. 스펜서 브룩스 교수님은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론 한 나라의 총리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보이지 않는 거래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등을 꼿꼿이 세우고 필기 준비를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고층 건물, 먼지 구름 속에서 헤매는 구조대원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에서 발생한 30층 건물 붕괴 사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2025년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교수님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시사 토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권력, 돈,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뒤엉킨 국제 정치의 어두운 이면에 관한 이야기였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중국철도 19그룹이라는 글자와 함께 거대한 건설 현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중국 국영기업이 태국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들을 독점하다시피 맡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고요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시험에 나올 내용일 테니까요. 단순히 그들이 입찰가가 낮아서라고 생각한다면 국제관계의 복잡한 역학을 놓치는 겁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1대1로 전략 BRI라고 크게 쓰셨어요. 중국의 1대1로 전략, 이것이 첫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를 자국의 경제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옆자리에 토마스가 작게 속삭였어요. 제시카, 이거 심상치 않은데?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교수님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태국은 지리적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로 연결되는 핵심 노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죠. 이것이 중국 국영기업, 특히 철도와 건설 분야 기업들이 태국의 인프라 사업에 대거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지도가 나타났고 여러 건설 프로젝트 위치가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점들은 마치 거미줄처럼 태국 전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태국 정부와의 밀접한 협력 관계입니다. 태국은 외국 자본 유치를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어요. 특히 현 패통탄 친나와 총리 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우리를 둘러보셨어요. 그의 시선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혹이 시작됩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중국 기업 간의 비공식적인 커넥션이 있다는 소문과 의혹성 보도들이 있어요. 방콕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해당 시공사가 태국 내 다른 주요 공공 프로젝트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 기업들이 입찰에서 계속 선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정치적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요소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죠. 중국 건설사들은 엄청난 자금력과 인력 동원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보다 낮은 가격에 대형 공사를 맡을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태국 현지 신문의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중국 기업들이 태국 건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태국 현지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중국 기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사고는 왜 일어났습니까? 경쟁력이 있다면서요.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문제가 시작됩니다. 태국 내 건설 승인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중국 기업에게 입찰 자격을 유리하게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정치적 후원금이나 리베이트 루머도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교수님은 방콕 감사원 건물 붕괴 사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사고 이후 중국 시공사가 태국의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중국식으로 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현지 안전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 사용한 철근을 보면 기준치에 훨씬 미달되었죠. 저는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건물 붕괴 사고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부패와 안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대체 중철 10국은 태국에서 어떤 건물들을 건설하고 있는 건가요? 한 회사가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은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태국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여러 개 표시되어 있었어요. 중철 10국은 단지 무너진 그 감사원 건물 하나만 맡은 게 아닙니다. 태국 전역에 퍼져 있는 대형 공공 프로젝트들이 이 중국 국영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 위의 점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방콕 시내의 국립수자원 청사, 태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농카이 고속철도, 그리고 방콕의 관문인 수완나품 국제공항의 신규 터미널 건설까지 이것들은 모두 중철 10국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회사가 맡은 프로젝트 대부분이 태국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수자원, 교통, 공항,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시설들이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중국 지도자와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패통탄 총리는 중철 10국이 맡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의 시선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내 일부 정치 분석가들과 언론인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수님은 작은 목소리로 태국 신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어요. 그녀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녀는 중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이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했습니다.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암시였죠. 태국의 한 조사 기자는 패통탄 총리 가족과 중철 10국 사이에 비공식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어요. 한 국가의 주요 인프라가 외국 기업에 의해 장악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들이 탄압받는 현실. 이것이 바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거래의 어두운 실체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입찰 서류와 계약서들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태국의 공공 입찰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태국의 공공 입찰 시스템은 정교하게 설계된 쇼입니다. 중국 기업이 따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었죠.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직접적이었기 때문이죠. 첫째, 입찰 조건을 살펴보세요. 입찰가 기준에서 최근 5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태국 현지 기업들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죠. 반면 중국 국영 기업들은 쉽게 이 기준을 통과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둘째, 빠른 공사 속도와 자금력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의 무제한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죠. 세 번째는 바로 내부 관료들과의 커넥션, 암묵적 후원입니다. 확증된 사실은 아니지만 중국 기업들이 태국 고위 관료들과 맺고 있는 비공식적인 관계가 입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은 태국을 자국 경제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목표를 오랜 시간 추진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전략인 것이죠.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유명한 정치 분석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태국의 저명한 정치 분석가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이번 사고로 인한 여론의 비판이 잠잠해지면 다시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너무 깊게 얽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국제관계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운 이면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 안전이 그 속에서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방콕 거리에서 시위하는 군중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검은 옷을 입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이었어요.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천천히 넘기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부실 자재, 불투명한 입찰 과정, 약속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공사 지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저는 사진 속 태국 시민들의 분노와 슬픔이 담긴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한 사진이 눈에 띄었는데 작업복을 입은 건설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있었습니다. 저 시위는 뭔가요, 교수님? 제가 손을 들어 물었어요. 저것은 태국 건설 노동자 연합의 시위입니다. 그들은 중국과 태국 정부의 유착관계가 우리 동료들을 죽였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거대한 인파가 방콕 민주기념탑 주변을 가득 메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위에는 단순히 건설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안전한 태국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팔지 마라와 같은 구호들이 외쳐졌죠. 교수님은 이번에는 태국 신문 헤드라인들을 보여주셨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여론의 변화가 태국 내 건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주간 한국 건설사들의 태국 내 지원율이 무려 300%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왜 하필 한국 기업들인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태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가 박사의 인터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노년의 태국인 경제학자가 나타났고 자막과 함께 그의 말이 인용되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며 장기적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협력 관계는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태국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여주셨어요. 도시계획자와 건축기술자들 또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방콕 건축가 협회장인 수차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 기술은 이미 최고 수준입니다. 무너지는 신뢰 대신 새로 쌓아야 할 신뢰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건설 현장 앞에서 태국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중국 기업에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노동자는 지역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죽음 당하기 싫다고 말했죠. 대신 그들은 한국 건설사 취업 설명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건설사의 채용 설명회에 긴 줄을 선 태국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울건설과 현대건설의 태국 지사는 지난주 채용 공고를 냈는데 단 하루 만에 지원서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실업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노동부 장관의 기자회견 영상을 재생하셨어요. 태국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모든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필기하며 생각했어요. 한 건물의 붕괴가 국가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런 변화가 태국과 중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태국 총리의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대형 사진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패통탄 총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중대한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적으셨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 성장의 지름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태국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두 번째 선택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고 한국 등 신뢰 가능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하며 생각했어요. 정치인들은 항상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을까? 패통탄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기자회견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침착하지만 긴장된 표정으로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태국은 앞으로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서 법적 기준을 엄격히 따를 것입니다. 외국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총리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중국 기업과의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기업들과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중국을 비판하지 않았고 어떤 나라와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태국 정치 분석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는 패통탄 총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너무 크고 태국 경제는 이미 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패통탄 총리에게 정치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의 진심은 아직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패통탄 총리가 취할 행동이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국제관계에서는 종종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선언보다는 실제 정책 결정과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깊게 와닿았어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들었던 말이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니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의실 뒤쪽에서 한 손이 올라갔어요. 평소에는 조용했던 마이클이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패통탄 총리는 한국을 선택할까요? 이 질문에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을 주목했어요. 저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죠. 스펜서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건 태국 정부가 선택할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무너진 건물은 경고입니다. 중국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깊고 위험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깊었어요. 그분의 말씀 속에는 오랜 연구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금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길이죠. 교수님은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정치인들은 종종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패통탄 총리와 그녀의 가족은 중국과 깊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만약 그녀가 이런 개인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면 겉으로는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 기업들과의 계약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현대 정치의 어두운 면을 실감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만약 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요구한다면 패통탄 총리도 그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성장. 그 끝은 붕괴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 문장이 주는 울림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국제관계는 단순히 국가 간의 외교적, 경제적 교류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삶과 안전, 그리고 미래가 걸려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끄고 교단 앞으로 다시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론과 개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실제 사례는 그 어떤 이론보다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관계 속에서 윤리적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벨소리가 울렸고 강의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동남아시아의 정치 역학에 대해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한 학점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국제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가치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교훈이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국제 문제의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항상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요. 스펜서 교수님의 오늘 강의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태국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과 발전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요. 이렇게 중국이 뿌리 깊게 박힌 태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중국산 제품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상황이 생기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시공사가 세계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 지진으로 인해 중국 기업 건물만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내막에는 더 심각한 음모들이 지금 세상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시입니다. 저는 미국의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아시아 지역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 학기에 동남아시아 국제개발과 인프라 수업을 듣게 되었죠.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계획된 강의를 잠시 미루고 현재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보였고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방콕에 시공이 예정되어 있던 국가감사원 청사입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이 태국 방콕을 강타했고 이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죠.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대형 건물이 종이집처럼 무너진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방콕은 지진 위험이 낮은 지역이고 주변 다른 건물들은 모두 견뎌냈어요. 이 건물만 무너진 겁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 국가감사원 청사는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 레일 웨이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이 시공한 건물입니다. 이미 초기 조사에서 건물에 사용된 철강 샘플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국가의 주요 시설물이 부실하게 지어졌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중국 기업이 태국 곳곳의 다른 공공 건물들도 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이 기업이 시공한 모든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현재 태국 방콕에서만 1만 2천 건 이상의 건물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태국 중국 대사관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과학적이고 공정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현장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화면에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가감사원 건물 붕괴 현장에서 수집된 철근이 규격에 크게 미달되었다고 해요. 20mm, 32mm 철근이 모두 기준치보다 얇았고 그 철근은 라용에 위치한 싱커 위안 스틸이라는 회사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업체는 이미 2024년 12월에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가동 중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죠.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적인 사실에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태국 산업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철근 제품 회수, 생산 중단,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에가나 장관은 이 철근이 화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기계적 기준에도 불합격했다고 밝혔어요. 현재까지 7개 공장은 이미 폐쇄되었고 3곳은 추가 조사 중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필기를 시작했어요. 국제관계학도로서 이 사건이 태국과 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과제로 이 사례를 분석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축물 붕괴 사고가 아닙니다. 국제관계, 외교, 경제, 건설 산업의 글로벌 표준, 그리고 해외 투자와 개발 원조의 질적 측면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손이 여러 개 올라갔어요. 다들 질문이 많은 눈치였죠. 교수님,
그럼 이 중국 기업이 지은 건물은 방콕의 국가감사원 청사뿐인가요? 앞자리에 앉은 마크가 먼저 물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그 화면에는 태국 전역의 지도가 있었고 여러 지점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태국 내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차이나 레일웨이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은 단순히 국가감사원 청사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에서 다수의 공공건물을 건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슬라이드를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빨간 점들이 태국 지도 곳곳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태국 내에서 차이나 레일웨이 넘버 10 엔지니어링 그룹이 시공한 주요 건물들의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프레 주정부 종합청사의 예산은 5억 4천만 바트로 한화로 약 205억 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후아막 경기장 국제표준 복싱 훈련센터의 예산은 6억 840만 바트로 한화로 약 231억 원입니다. 태국의 국가적 자부심인 복싱 스포츠의 중심 시설이죠. 저는 계속해서 필기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중요한 건물들을 한 회사가 지었다니, 그것도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회사라니 말이죠. 세 번째, 제구항소법원 사법부 관사의 예산은 3억 8,600만 바트로 약 147억 원입니다. 네 번째, 해군 보급부 본부 건물의 예산은 1억 7,980만 바트로 약 68억 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계속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민간 건물들이 아닙니다. 정부 청사, 법원, 군사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 시설들이죠.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도 그 의미를 곱씹어보니 심각성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나타난 건물 리스트를 대략적으로 언급하셨어요. 국가수자원청, 태국전력청 훈련기관, 프레주정부 청사, 항소법원 관사, 해군 보급부, 송클라 병원까지 모두 국가의 중요 기관들이었죠. 아만다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런 주요 국가기관들의 건물을 모두 중국 국영기업에 맡겼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태국 정부와 중국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만다의 질문이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의문을 꺼낸 것 같았거든요. 윌슨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정부 청사, 법원, 군사시설, 의료기관, 수자원 관리, 전력시설 이 모든 국가기관 시설을 한 외국 기업에게 맡겼다는 것은 분명 단순한 입찰 과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중국, 태국 경제협력과 1대1로 이니셔티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2019년부터 태국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중국은 태국에 대규모 투자와 차관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여러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을 중국 기업들이 따낼 수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경제협력이라고 불렸지만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해왔어요. 저는 빠르게 타이핑하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실공사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구나. 그리고 더 염려되는 것은 방콕, 농카이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에도 이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을 관통하는 거대한 고속철도 노선이 그려져 있었죠. 이 고속철도는 태국의 인프라 발전의 핵심적인 프로젝트로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연결된 사업입니다. 만약 이 철도 구간에서도 유사한 부실 시공이 발견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모든 중국 건설사 프로젝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국 기업이 참여한 신규 프로젝트의 입찰은 모두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교수님은 태국 시민들의 반응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방콕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불안한 표정으로 고층 건물을 올려다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 시민들은 지금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하고 살고 방문하는 건물들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죠. 특히 국가 주요 시설들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윌슨 교수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사태가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유사한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화면에 새로운 차트를 띄우셨습니다. 중국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와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중국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국 사례처럼 명백한 증거와 함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죠.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은 토론의 열기로 가득 찼어요. 저도 여러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먼저 이 모든 정보를 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부실 공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태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나아가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했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태국 관광 산업의 위기라는 제목과 함께 급격히 하락하는 그래프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태국의 국가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교실 안에서 몇 가지 추측성 대답이 들렸어요. 10%나 15% 정도.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태국의 관광 산업은 GDP의 18%를 차지합니다.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중이죠. 그런데 이번 건물 붕괴 사고 이후 태국 관광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왔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주요 호텔 예약률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방콕 시내 고층 건물에 위치한 호텔들의 타격이 가장 큽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여러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층 콘도의 소유권 이전이 50%나 감소했고 태국 전체 콘도 거래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청두에서 출발하는 전세기가 전면 취소되었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향이 중국 관광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 관광객들도 방콕 여행을 재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한 여행사 관계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요즘 고객들이 호텔을 예약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이 호텔은 어느 회사가 지었나요? 입니다. 특히 중국 회사가 지은 건물이 아닌지 확인하는 사례가 급증했어요. 저희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많은 여행사들이 방콕 대신 푸켓, 치앙마이, 코사무이 같은 지역으로 여행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저층 건물이 많고 최근 지어진 고층 건물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태국 정부는 관광 산업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관광지의 건물 안전 검사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미디어를 통해 태국은 여전히 안전한 여행지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에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경제적 타격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태국처럼 관광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런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특별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자 예약률 증가 중인 방콕 호텔들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저는 의아했죠. 방금 호텔 예약률이 급감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흥미롭게도 모든 호텔이 예약 취소로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시공한 호텔들은 예약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실에서는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도 꽤 놀랐죠. 태국 내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몇몇 호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여러 고급 호텔 사진들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화려한 외관과 세련된 디자인의 고층 호텔 건물들이었죠. 저는 이 호텔들의 사진을 보면서 내심 놀랐어요. 모두 방콕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멋진 건물들이었거든요. 이 호텔들 중 일부는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맨 뒷자리에 앉은 에단이 손을 들었어요. 모두 지금까지 안전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호텔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전성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품질과 내진 설계 기준이 높은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죠.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방콕 호텔들의 예약률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는데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몇 개의 호텔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지은 이 호텔들은 현재 예약률이 오히려 20% 증가했습니다. 여행자들이 한국 기업이 지은 호텔이라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 건설 기업들의 성공은 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건설사들은 고층 빌딩 시공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지도에는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 건물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UAE의 버즈 칼리파, 쿠웨이트의 알함나 타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이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초고층 빌딩 건설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세계적인 건물들을 지었다니 몰랐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건물들이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높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교수님은 인터뷰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방콕에 머물고 있는 한 미국인 여행자의 인터뷰였어요. 처음에는 여행을 취소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가 예약한 호텔이 한국 기업이 지은 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안심하고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은 정말 믿을만하거든요. 교수님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설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업 문화와 국가적 가치관의 차이이기도 하죠. 한국 기업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지만 그것이 품질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기준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저는 내년 여름 인턴십으로 한국의 건설 회사를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신뢰를 받는 기업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교수님의 강의는 이제 태국 정부의 대응으로 넘어갔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의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친나와 총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시고 번역을 해주셨어요. 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가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교실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이미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발언이 안전이나 책임보다 국가 이미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전문가들의 경고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이런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설명하셨어요.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아시아 인프라 전문가인 제임스 윌슨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은 중국과의 건설 협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방콕 대학교의 건축공학 전문가인 솜차이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기업에 맡기면 유사한 붕괴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고했죠. 화면에는 태국 국내 언론의 사설들도 보여졌어요. 대부분 중국 기업들의 부실 공사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의 경제 분석가인 타나폰 씨는 관광 산업을 회복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기업들의 건설 품질과 안전 기준을 높이 평가했죠. 특히 미국 건축협회 국제부장인 로버트 켈러는 태국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비용, 절감보다 장기적인 안전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사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죠. 외교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민 안전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그 화면에는 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에 나타난 두 가지 선택지를 가리키셨어요. 첫째,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둘째, 한국 및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인가. 교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이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고 있었죠. 최근 정보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태국의 관광 산업과 건설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방콕대학교 교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이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값싼 공사가 아니라 안전한 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광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례는 단순한 건축 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관계, 경제정책, 그리고 한국과의 가치관에 관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의 협력을 재고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이 결정이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벨소리가 울리고 수업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번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수업보다도 현실적이고 중요한 국제관계의 문제를 다루었거든요. 태국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은 제 미래의 진로와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표면적인 경제적 이득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중요 건물들도 중국 국영기업이 시공사였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과 태국 정부는 관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기업들의 건물이 재평가받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추방당한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불법 체류자들은 무슨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이사벨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이날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늘 그렇듯 브라운 교수님의 국제사회학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날은 평소와 달리 강의실 분위기가 사뭇 진지했어요. 교수님께서 칠판에 일리걸 이미그레이션 앤 글로벌 임팩트라고 크게 써놓으셨거든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먼저 유럽에 대한 사례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독일은 약 89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우리는 할 수 있다 정책으로 알려진 이 결정은 실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어요. 2015년 쾰른 새해 성폭행 사건이나 2016년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테러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는 극우 정당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의 부상으로 이어졌죠. 다음으로 미국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셨죠. 2023회계 연도에 미국 국경 순찰대는 멕시코 국경에서 249만 명이 넘는 불법 입국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텍사스주 이글패스에서만 140명이 익사하는 등 리오그란데 강에서의 사망자가 급증했어요. 6월 텍사스 트레일러 질식사 사건에서는 53명의 이주민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죠.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대한 사례도 언급하셨습니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약 9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외식업계에서 불법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 도쿄 신주쿠의 한 식당에서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26명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호주의 사례도 언급하셨습니다. 호주는 매년 수천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배를 타고 입국을 시도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출신이죠. 호주 정부는 이들을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같은 제3국의 난민 수용소로 보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말씀하시다가 잠시 멈추시더니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특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합법적인 경로로 입국했지만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씀을 이어가시던 교수님은 갑자기 반 전체를 둘러보시더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법 체류가 적발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교수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뉴스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국가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필기할 준비를 하면서 이번 수업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시나요? 강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체포되어 강제 추방되는 것 말고도 다른 절차들이 있나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체포되어 추방된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체계적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스텝 1 디텍션 앤 어레스트라고 쓰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둘째는 제보나 수사를 통해 계획적으로 단속하는 경우요. 특히 유흥업소나 공장 같은 곳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체포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앞줄에 앉은 제임스가 질문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교수님은 스텝 2 디텐션이라고 써내려 가셨어요.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은 출입국 관리소나 보호소에 수용됩니다. 이곳에서 신원 확인과 송환 준비가 진행되죠. 하지만 이 과정이 단순히 며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 수용 기간 동안 불법 체류자들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고 언제 송환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죠.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용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스텝 3 파이낸셜 페널티스를 쓰시면서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항공권도 자비로 구매해야 하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스텝 4 디포테이션 앤 퓨처 리스트릭션스를 쓰시면서 설명하셨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강제 추방된 사람들에게 최소 5년에서 최대 영구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더구나 이들의 지문과 얼굴 인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다른 신분으로도 입국이 어렵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스텝 5 포스트 디포테이션 임팩트를 칠판에 쓰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시작됩니다. 불법 체류 전력은 향후 다른 국가 방문이나 취업에도 심각한 제약이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비자 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갈 무렵 강의실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을 하면서도 이런 엄격한 절차들이 실제 사람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게 됐어요.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방금 배운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거든요. 최근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악용했고 많은 수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불법적인 수입을 올렸죠. 당연히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들 중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약 유통, 불법 환전, 성매매 알선 등 다양한 범죄에 가담했죠. 심지어 일부는 한국인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한국의 복지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들입니다. 불법 체류자임에도 응급실을 이용하고 치료비를 내지 않은 채 도주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로 인한 한국의 손실액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갑자기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국 유학생 와라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와라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은 차갑게 와라냐를 바라보셨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이런 범죄를 저지르나요? 세금 포탈, 불법 취업, 신분증 위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83%가 본국에서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죠. 특히 유흥업소에서 일한 이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와라냐는 말문이 막힌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한국의 선한 의도를 악용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주하거나 임금 체불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죠. 심지어 일부는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왜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2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7년간 불법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강제 추방 후 태국으로 돌아와 한 남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예비 신랑 측 가족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신랑 측 가족은 결혼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무슨 일을 했을지 뻔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특히 시어머니가 될 분은 불법 체류의 유흥업소까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어떻게 지키겠느냐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약혼자도 가족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결혼을 포기했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녀의 가족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치앙마이의 고급 호텔에서 일하던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되어 강제 추방됐어요. 태국으로 돌아와 호텔에 취직했지만 그녀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즉시 해고됐습니다. 호텔 측은 불법 체류 전력자가 고객의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며 해고 사유를 밝혔죠.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와라냐의 어깨가 점점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세 번째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농촌 마을의 청년은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하며 불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번 돈의 상당수는 도박과 유흥에 탕진했죠. 결국 빈손으로 강제 추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 취급하며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와라냐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불법 체류는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을 가져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죠. 불법 약, 도박, 성매매 등 이런 이력은 본국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태국으로 돌아와서도 정상적인 삶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죠. 불법 체류 기간 동안 이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렸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한 이들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었고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이들도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죠. 물론 이 모든 수입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이렇게 높은 수입에 익숙해진 이들이 태국의 정상적인 임금 수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콕의 일반 회사원 월급이 25,000바트 약 90만 원 정도인데 이들은 이런 수입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어요. 이들은 태국에서도 불법적인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수법들을 활용해 불법 도박장을 차리거나 마약 밀매 조직에 가담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충격적인 경찰 단속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최근 방콕 경찰이 적발한 불법 도박장 운영자 10명 중 7명이 한국 불법 체류 경력자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온라인 도박 수법을 태국에 그대로 도입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입니다. 태국의 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 한국에서 늘 하던 일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교수님은 경찰 조사 기록을 보여주셨어요. 한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한국에서 매달 수백만 원을 벌다가 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바로 불법 체류가 만들어낸 왜곡된 인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태국 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마약 거래, 조직 폭력, 이런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태국의 치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죠. 특히 젊은이들이 이들의 화려한 생활을 부러워하면서 새로운 범죄 인력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 체류가 가져오는 진정한 비극입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한 번 법을 어긴 사람들은 계속해서 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 그들의 고국마저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바라봐야 합니다. 와라냐는 이제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가 방콕 시내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교수님은 뉴스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것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구나 귀국 후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변명이 그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통계들을 보여주셨어요.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율이 일반 시민들보다 8배나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 약 사기, 폭력 사건이 두드러지게 많았죠. 심지어 한국 관광객들을 노린 표적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라냐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태국 언론들은 연일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신문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 이제는 자국민 위협한다. 범죄자로 돌아온 불법 체류자들, 치안 불안 키우는 강제 추방자들, 이런 헤드라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치권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강제 수용시설 설립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 사회 전체가 귀국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졌어요. 이들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물론
같은 동네에 사는 것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는 악순환입니다. 한 번의 불법 선택이 개인의 인생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와라냐는 이제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책상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불법 체류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강한 어조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는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교수님은 교단 앞으로 나오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변명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적인 수입을 올리면서 그러고는 자신들이 마치 사회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잠시 멈추셨다가 교수님은 와라냐를 향해 돌아보셨어요. 와라냐 씨, 당신은 아까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어떤 사정이 불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법을 어기면서 동시에 동정을 바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모순 아닐까요? 와라냐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법을 어겼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때로는 더 심각한 범죄에 가담했죠. 그러고는 적발되면 가난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댑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No excuse for breaking the law라고 쓰셨어요.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더구나 이들의 불법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모국인 태국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습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었던 거죠.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나서 동정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행동입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강의실에 울렸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감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불법 체류 문제를 법과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불법 체류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사연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사회에서 불법에 대한 관용은 결국 또 다른 불법을 낳을 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와라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성인의 자세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와라냐는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교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오늘 수업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동안 저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수업을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순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될 순 없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니까요. 오늘 수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감정과 이성, 법과 인정 사이에서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 노력할 것 같아요. 강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성숙한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들로 태국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한국 내에서도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 총리가 현재 국왕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국민들을 더욱 더 화나게 만들고 태국 국민들이 원하는 한국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총리의 행동에 태국 전역이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습한 더위가 저를 반겼어요. 저는 에바라이트, 월드 인사이트 매거진의 특파원이죠.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에 관한 심층 보도를 위해 방콕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촐라롱콘 대학교로 향했어요. 제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마이클 앤더슨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마이클은 미국 출신이지만 10년 넘게 태국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며 이곳의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바, 잘 왔어요. 방콕은 처음이죠? 마이클이 대학 캠퍼스 입구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더 덥네요. 그의 연구실로 들어가자 에어컨의 시원함이 반가웠어요. 벽면에는 태국 왕실과 정치인들의 사진들, 그리고 수많은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죠. 태국의 현 상황이 심각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친중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어요. 어떤 식으로 악화되고 있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떠나고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죠. 사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였어요. 마이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약 2년 전부터 한국으로 떠나는 태국인들이 급증했는데 많은 이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며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죠. 공항에서 태국 여행객들이 과도한 신문을 받고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태국 정부가 반한 감정을 갖게 된 거군요. 저는 궁금했어요. 맞아요. 패통탄 총리는 이 문제를 자국민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중국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접근했죠. 우리는 태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요. 패통탄은 이에 화답하듯 한류 콘텐츠까지 차단하면서 태국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에요. 마이클은 노트북을 켜서 최근 방콕 시내에서 있었던 시위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한글로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국민들은 경제 불안과 국제적 고립을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죠. 창밖으로는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들 중 몇몇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왕실 근처에서 취재해볼까 해요. 왕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태국에서 왕실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 아래에서 정치적 격변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중심부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과 함께 왕궁 근처의 카페에 앉았어요. 이곳은 정부 관계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했죠. 저기 보이는 분이 왕실 자문관 중 한 명이에요. 제 학생이었던 촌부리의 동생이죠. 마이클이 창가에 앉은 정장 차림의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이클의 소개로 그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미국 언론인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죠. 왕실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라마 10세께서는 총리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계세요. 군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일부는 이 사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개입을 주장하고 있죠.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태국에서 군부의 개입은 쿠데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2014년에도 그랬죠. 카페를 나온 후 우리는 왕궁 주변을 걸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왕실과 군부를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마이클이 설명했죠. 그날 오후 저는 태국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자들이 어디론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주변의 태국 기자에게 물었어요. 총리가 특별 성명을 발표한대요. 빨리 가요. 우리는 서둘러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얼마 후 패통탄 총리가 나타났죠. 그의 표정은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총리가 뭔가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마이클이 속삭였어요. 패통탄 총리는 카메라를 향해 몸을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왕실 앞에서 공식 사죄하겠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로잡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저는 서둘러 이 소식을 본사에 전했습니다. 태국 총리의 공개 사죄라니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이 분명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어요. 에바, 이것은 정치적 쇼일 가능성이 커요. 패통탄은 왕실과 군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럴까요? 저는 의아했어요. 지켜봐요. 태국 정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사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총리의 공개 사죄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연극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여기에 왔죠. 다음 날 아침 왕궁 앞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총리의 공개 사죄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죠. 이런 광경은 태국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에요. 마이클이 카메라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오전 10시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총리는 왕실 대표자들 앞에 천천히 걸어갔고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국가와 왕실, 그리고 태국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제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묘했어요. 일부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봐요. 국민들 반응이 갈리고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인터뷰했어요. 저는 총리가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반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은 다른 의견이었죠. 이건 그냥 쇼예요. 진짜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죠. 오후에는 태국 주요 언론들이
총리의 사죄 장면을 헤드라인으로 다뤘어요. SNS에서도 관련 이미지와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죠. 총리가 실제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행동으로 끝날지. 그날 저녁, 우리는 방콕 시내의 한 태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TV에서는 계속해서 총리의 사죄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죠. 봐. 나는 패통탄이 진심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공개 사죄까지 한 걸까요? 정치적 생존이죠. 왕실과 군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겉으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유착을 계속할 거예요. 식당을 나오는 길에 젊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저 학생들에게 물어볼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기자인데요. 오늘 총리의 사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중 한 학생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반신반의해요. 총리가 진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지 아니면 그냥 말뿐인지 지켜볼 거예요. 우리 세대는 한국 문화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제품들, 그런데 정부가 이것들을 차단하고 있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죠. 더 중요한 건 경제예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우리 미래가 걱정돼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어요.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거예요. 총리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죠.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쓰며 생각했어요. 무릎 꿇은 총리하지만 그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제 기사의 제목이 되었죠. 총리의 사죄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죠. 봐요. 내가 뭘 했어요. 마이클이 신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오히려 중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혜택을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카오산 로드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이곳은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이었지만 요즘은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했죠. 게다가 한류 콘텐츠 차단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저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의 제자였던 수파차이였어요. 그는 태국의 유명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에바 씨, 큰일이에요. 우리가 총리의 중국과의 비밀 협약 문서를 입수했어요. 사죄 전날 체결된 것이에요. 지금 시민들에게 공개했죠. 저는 놀라서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이거 폭탄급 뉴스네요. 마이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서 수파차이를 만나러 가요. 우리는 서둘러 시민단체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수파차이는 우리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마이클 교수님, 에바 씨, 이리 오세요. 여기 문서들이에요. 그가 보여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패통탄 총리는 사죄하기 바로 전날 중국과 새로운 군사경제 협력 협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은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입수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정부 내부 제보자예요. 더 이상 총리의 거짓말을 볼 수 없다고 했죠. 마침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창밖을 내다보니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SNS로 뉴스가 퍼졌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수파차이가 설명했죠. 우리는 밖으로 나갔어요. 시민들은 가짜 사죄, 진짜 개혁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한글로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아닌데 왜 한글 피켓이에요? 저는 궁금했어요. 마이클이 설명했죠. 한국에 대한 연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시위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어요. SNS에는 해시태그가 짜사죄, 해시태그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 되었고 대학생들은 촛불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했죠. 이건 생각보다 더 큰 사태가 될 것 같아요.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방콕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특히 경제계 인사들도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태국 재벌들까지 나섰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태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TV를 켰는데 시위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정부 대변인은 무책임한 가짜뉴스라며 문서의 진위를 부정했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죠. 군부는 어떤 반응이에요?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아직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좋지 않은 신호예요.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창밖으로는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희망도 보였어요. 이제 태국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 3일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방콕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었고 지방 도시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죠. 군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아침 일찍 제 호텔 방을 찾아와 말했어요. 어젯밤 고위 장성들이 비밀 회의를 했대요. 쿠데타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죠. 친왕실파는 총리 퇴진을 원하지만 친중파는 패통탄을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둘러 시내로 나갔어요. 거리는 전날보다 더 많은 시위대로 가득했고 경찰과의 충돌도 시작되고 있었죠.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마이클이 저를 보호하듯 말했어요. 그때 수파차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대학가로 오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촐라롱콘 대학교에 도착하자 캠퍼스 전체가 시위대로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태국 국기와 함께 한국 국기도 들고 있었죠. 수파차이는 우리를 학생회관으로 안내했어요. 방금 군부 내부에서 소식이 왔어요. 오늘 밤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어느 쪽으로요? 쿠데타인가요? 아니면 시위 진압인가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대사관에서 패통탄 총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정보도 있어요. 저는 궁금증이 커졌어요. 왜 패통탄 총리는 이렇게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고집하는 걸까요? 국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도요. 수파차이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건 총리 측근이 유출한 경제 보고서예요. 중국이 태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향후 5년간 3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와 차관을 약속했죠. 마이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문제는 이게 독이 든 사과라는 거예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몬테네그로 중국의 1대1로 투자를 받은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봐요. 결국 채무의 덫에 빠져 주권을 잃었죠. 패통탄 총리도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개인적 이익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커요. 수파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투자의 상당 부분이 총리 가족이 소유한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마이클이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 NACC의 공식 자료예요. 패통탄 총리의 재산 신고 내역이죠.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공식 신고 자료예요. 패통탄 총리는 138억 4천만 밭, 약 5,9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했어요.
남편까지 합하면 6천억이 넘죠. 수파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패통탄은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로 올해 38세에 불과해요. 그런데 방콕의 콘도미니엄 5채와 주택, 영국 런던의 주택 2채, 일본 홋카이도의 토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차량만 23대, 벤틀리와 같은 명품차도 포함되어 있고요. 마이클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69억 원어치의 고급 시계 75개, 고급 가방 217개. 이건 그냥 부유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숫자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패통탄은 2006년까지 총리를 지냈던 탁신 친나왓의 막내딸이에요.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가족 소유의 부동산과 호텔 사업을 관리했죠. 사실상 가족 재산을 이어받은 거예요. 캠퍼스 밖에서 학생들의 함성이 더욱 커졌어요. 해외 재산 환수하라. 국민의 돈을 돌려내라. 그 같은 구호가 들렸죠. 국민들은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일부는 알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인 규모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국 독립 언론이 이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고 학생들이 SNS에 퍼뜨리기 시작했죠. 수파차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어요. 해시태그 6천억 총리, 해시태그 명품 부자 총리 같은 해시태그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죠. 시민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천만 원 정도인 나라에서 총리 한 사람이 시계만 69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가 폭발했어요. 수파차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과의 비밀 협약에서 개발 예정인 지역 중 상당수가 총리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이 협약이 체결되면 그 토지 가치는 최소 3배 이상 뛰어오를 거예요. 학생 한 명이 수파차이에게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방금 인쇄된 것 같은 전단이었죠. 와, 학생들이 총리의 재산 목록을 전단으로 만들었네요. 수파차이가 전단을 보여주었어요. 전단에는 패통탄 총리의 재산 목록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태국 서민 가족이 그 돈으로 몇 세대를 살 수 있는지 계산해 놓았어요. 4억 원짜리 벤틀리 한 대면 서민 40가구가 1년을 살 수 있다. 69억 원의 시계 컬렉션은 대학생 1000명의 4년 등록금과 맞먹는다. 저는 전단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며 중국과의 협약을 밀어붙이는 건 완전한 위선이죠. 특히 그 협약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바로 총리 자신과 그 가족이라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요. 사실 제가 어제 촐라롱콘 대학의 경제학과 앙그리트 교수를 만났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분은 태국경제연구소 소장이기도 하죠. 그가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마이클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어요. 앙그리트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중국의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 경제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계약서 초안에 따르면 태국은 중국 기업에게 전략적 항만과 공항에 대한 99년 임대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태국의 핵심 산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사실상 중국 측에 넘어가게 되죠. 더 심각한 것은 차관상환 불이행 시 태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중국이 가져가는 조항입니다. 녹음이 끝나자 우리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총리가 이 협약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중얼거렸어요. 개인적 이득과 중국의 정치적 압력 때문이죠.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은 이미 패통탄 정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총리가 중국과 결별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죠. 그때 마이클이 경제학 저널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최근 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예요. 이대로 중국에 의존하면 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한 결과죠.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향후 10년간 태국의 핵심 산업들이 중국 기업에 장악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거 도산하며
실업률이 2배로 늘어난다는 예측이었죠. 패통탄 정부는 중국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자국 노동자들을 데려오고 현지 하청업체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를 강요하죠. 수파차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태국은 관광, 농업, 제조업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왔어요. 하지만 이 협약이 실현되면 모든 산업이 중국의 이익에 맞춰 재편될 거예요. 창밖에서는 경제학과 학생들이 그래프와 차트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생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군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걸 알아요. 중국식 경제 모델이 태국에 이식되면 혁신과 창의성보다는 복종과 효율성만 강조될 테니까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은 경제 주권이네요.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맞아요. 정치적 독립은 경제적 독립 없이는 의미가 없죠. 수파차이가 말했어요. 패통탄 정부가 중국의 경제 주권을 넘기면 태국의 미래 세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게 돼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메모를 적었어요. 태국의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국가 경제의 미래를 둘러싼 생존의 문제다. 국민들은 당장의 투자나 개발보다 장기적인 경제 자율성을 선택하고 있다. 무릎 꿇은 총리의 거짓 사죄 이면에는 국가 경제를 외세에 넘기려는 시도가 숨겨져 있었고 분노한 국민들은 이를 간파했다. 어둠이 내리는 방콕 하늘 아래 우리는 태국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어요. 이렇게 태국의 위기 상황을 전달하는 교수와 기자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라의 총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생기는 일들 때문에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중국을 선택한 총리를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